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사카모토 료마 암살 사건 제3부, 료마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나카오카랑 관련된 설과 어릉이사가 관련되었다는 설 같은 거는 뭐 솔직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뇌피셜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좀 의외인 것은 도사본하고 사스마본 설이죠. 근데 문제는 삼국지하고 다르게 일본은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주자는 대정봉환이 성공을 합니다. 천황과 막부가 합쳐서 이제 근대화 개혁을 하겠다. 이제부터 반항하는 애들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항의 선두주자였던 사스마와 조슈는 이제부터 팬다. 요렇게 된 게 대정봉환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료마의 포지션이 이상하다는 건데, 천황이 들어온다고 해도 또 이렇게 번들의 동맹체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맹주가 만들어져야 된다. 본인은 뭐 자유인이 되겠다고 탈번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2번이나 도사본에서 탈번을 했었다고. 그래서 도사본에서 죽였다는 설이 나오고 사스마본에서 죽였다는 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신선조설하고 교토 순찰대설입니다. 이들은 원래 막부에 충성하던 조직이고 이전부터 료마를 쫓고 있었고 더더욱이 분노해서 빨리 없애자 이랬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선조와 도사본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으냐? 신선조가 제일 의심스럽고 현장에 칼집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료마가 죽고 3일 후에 어릉이사가 이제 신선조한테 이제 크게 당합니다. 도망쳤던 그 어릉이사 생존자들이 또 이제 신선조가 뭐 이랬다는 거 내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보고를 해서 아무튼 이 어릉이사 설하고 신선조설은 요즘에는 거의 부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토 순찰대 설인데 사실 이거는 현재는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게 자백을 했어요. 이때 1869년에 정부군의 순찰대 대원 한 명이 이제 포로가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마이 노부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문을 봤다가 료마 암살은 자기들 범행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설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순찰조의 단독 행동이냐? 순찰조의 단독 행동이라면 왜 그랬느냐? 배우는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료마가 살해됐다는데 이게 신선조나 순찰조는 좀 격이 안 맞는 거지. 아니 쟤들이 저런 거물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면 료마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과대평가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료마는 어떤 인물인가? 료마는 진짜 역사적 인물인가? 료마에 대해서 1편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료마는 도사본에 부유한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고 새 시대를 내다보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새 시대를 향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약간 대항해 시대 때 그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9세기 말은 대항해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막 개항하고 근대화를 시작했던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항해 시대 수준의 정서, 생각 뭐 이런 것이 또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상 대항해 시대처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식민지 안 되고 남은 땅이 어딨어. 그래서 로마가 이제 막상 외국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북해도 개발 같은 거 추진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대항해 시대의 로망과 현실 속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군도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로 나가서 뭐 식민지 개척하고 또는 뭐 어디 아프리카 원주민 만나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군이 있어야죠. 그래서 료마는 실천을 합니다. 포수를 배우고 항해술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무라이로 유명하고 뭐 검술 뭐였지 뭐 북진 일도류인가 뭐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포술 공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1급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포술 배우고 항해술도 배우면서 해군 창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문제는 해군 창설을 일개 사무라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꿈을 안고 돌아다니던 료마가 거물을 만납니다.
가스 가이슈라는 인물입니다. 1823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가이슈는 에도 출신으로 쇼군을 모시던 명문 가신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무라이인 료마하고는 급이 달라요. 쇼군의 가신이지만 근대화론자였고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항해한 일본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근대 해군 창설에 공헌한 사람이죠. 나중에 메이지 시대에는 백작이 됩니다. 료마는 가이슈를 만나서 그의 문화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라고 하고 본인도 스승 제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 스승과 제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교에서 만나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주군과 부하라는 설명이 더 맞습니다. 그럼 왜 스승과 제자라고 그러냐? 이게 원래 사무라이는 소속한 번이 있어요. 사무라이의 주군은 그 번의 다이묘예요. 영주. 그러니 다른 주군을 모시면 이건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료마는 1862년에 가이슈의 부하가 되면서 탈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번 소속 안 해. 어떻게 보면 배신인데, 도사의 사무라이가 아니다, 영주를 주군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이슈도 도사 번주를 만나서 부탁을 하고, 말은 이렇게 하죠. 구시대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니까 이제 번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조직에서 자유롭게 일을 해야 한다. 나도 야망을 갖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네 부하였던 료마를 용서해줘라,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가 용서해 주긴 해요. 아무튼 가이슈도 해군 육성론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일본의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정의는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제 만나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 해군 육성론이 그런데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도 이래요. 한말의 개화파가 해군을 육성해야겠다라고 주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떡하겠어? 왕한테 상소를 해. 왕과 대신들이 이거 옳은 말에 허락을 했어. 그럼 어떡하죠? 그럼 정부에서 해사 창설하고 해사 교장 임명하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고 해군기지 짓고, 해군기지도 어떻게 져? 획성 동원해서 지어라. 자재는 어디서 대라. 그러면 뚝딱뚝딱 지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군함을 사오자. 외교관 파견해서 서양에서 사와. 그럼 사와요. 자관제 깔끔하게 끝나요. 물론 이게 안 되는 거는 이 상소를 안 받아들이고 이런 개혁을 실행하자는 이 결정 과정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결정만 되면 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싼 군함을 사오더라 좌우간 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은 이 진행 과정이 안 돼요. 일단 천황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 가이슈가 쇼군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쇼군이 허락을 해. 그래서 고베에 해군 조련소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복잡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고베에다가 해군 조련소를 짓기로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립 해군 조련소가 아니고 번립 해군 조련소예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설단체예요. 그러니 네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거를 주도한 가이슈는 효고현 소속도 아니에요. 이 사람 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고현 번주 휘하에 이런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효고현 번주가 뭘 해준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개인 돈으로 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과 자금을 사설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사설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설득하고 번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번을 설득하고 개화적인 인물을 설득하려고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업무를 맡았던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료마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료마도 효고 소속이 아니에요. 도사본 소속인데 또 탈번했어. 가이슈와 로마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야. 뭐 천황 이런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거기다가 료마는 실제 성격도 좀 자유분방형이어가지고 마치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가 뭐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설을 전파하고 뭐 돌아다니는 거, 이걸 누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종행과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협력하고 나도 좀 밀어주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료마가 어디 소속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료마를 밀어주는 게 료마 개인을 밀어주는 건지 가이슈를 밀어주는 건지 그 서일본 연합함대를 밀어주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돈 문제도 있고 약간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료마는 이 과정에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런 명성이라든가 그 자유인적인 경향을 자꾸 보이게 돼요. 이러다가 료마가 갑자기 유명해지는데 그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전에 말씀드린 샤초 동맹입니다. 그 적대적이던 사스마와 조슈번이 동맹을 맺고 막부에 대항하게 한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샤초 동맹이 단 한 번의 협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협정의 동맹의 배경이 뭐냐면 막부에서 조슈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샤슈마와 조슈는 같은 반막부 조낭파지만 원소하고 조조 같은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소와 조조는 그 동탁 정벌군 때라기보다는 나중에 관도 대전 하기 전 때처럼 이렇게 그 둘 사이가 더 어울려요. 하여간 그렇게 서로 너 죽고 나 살기 하는 참이었는데 이제 동탁이 원소를 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동탁이 원소나 조조 중에 한 명을 없애면 남은 한 사람도 좋을 게 없잖아. 본인도 위험해지잖아. 그래서 연락에 싸우던 둘이 갑자기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그 삼국지로 치면 방통이나 갑자기 숲속이란다. 산야에 있던 제갈량이라고 해야 될지 가오 같은 모서가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동맹 맺어야 됩니다. 지금 천하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중개인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료마는 아무튼 양쪽 번을 뛰어다니면서 어느 협상 문서에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동맹이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이게 또 과정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료마가 왔다가 뭐 중간에 갔다가 하여간 그래도 중간에 한번 활약했던 사람인 겁니다. 활약했던 사람, 끼었던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에서 료마의 위치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뭐 한 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 번체제라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제자백과처럼 나타나서 휘젓고 다닌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료마가 안 뛰어들었어도 동맹은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관 이렇게 됐다가 대정봉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료마가 암살되게 됩니다. 료마는 대정봉환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곧 막부 통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던 시기에 배를 타고 교토로 오다가 배에서 세시대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8가지 구상안을 적습니다. 이것을 선상팔의라고 하는데 주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외국의 이제 새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새 나라는 뭐냐 아니면 새 나라가 되면 이제 이런 걸 하자라는 건데 외국의 유명한 인재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고문으로 삼자. 그러니까 원래 일본도 굉장히 쇄국적이고 일본 내에서도 번 이래서 우리 번 아니면 안 돼 이러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번도 깰 뿐만 아니라 쇄국도 깨서 외국의 인재를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당시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당연히 외국과의 교섭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타고 나가보려고 했더니 뭐 나갈 데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한 게 북해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는 못해도 배 타고 무역은 해보자. 그래서 무역에 대한 열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섭을 강화하자. 그리고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자. 의회를 만들자. 해군과 육군을 양성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주고 그럼 제후는 다 이제 번을 해체하고 뭐 이렇게 통일 국가로 가냐 그건 안 되니까 제후들끼리 또 이렇게 꼭 그러니까 삼국제 18로 그 제후군이 결합을 해서 맹주를 뽑아서 이 체제를 지지하고 이 체제에 거부하는 뭐 의회 만들지 말자 뭐 해군 육성 안 된다 야 국제 뭐 외국인 고문 초빙 그런 거 안 돼 하는 애들은 가차없이 정벌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선식이라면 뭐 국왕한테 상소로 올라갔다거나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대잡으로 써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 일기장에 적은 거나 마찬가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상파리가 당시에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워낙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꼭 제자백과처럼 가서 자기 구상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소문은 났을 것이고 뭐 기록에 보면은 뭐 싸웠다, 의견 일치가 안 됐다, 허황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 순찰대나 신선조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쳐 죽일 놈인 거죠. 아주 위험한 놈이네, 뭐 이렇게 찍힐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찍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결론, 일본사의 입장에서 로마가 근대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자면 대답은 아니다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했지 실제로 자신이 그 정도로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의 명성은 완전 거품이냐, 소설가 시바료타료가 지어낸 그냥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역사적 인물 혹은 한 인물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걸 판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당대에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이룬 거죠. 두 번째는 당대에는 별 주목도 받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었지만 후대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후자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뭐 한 개인이 살았자 뭐 100년 안 되게 사는데 역사적 영향력이라는 건 수백 년을 가는 거, 어떨 땐 수천 년도 가고. 두 번째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실학자들. 정약용은 그래도 정조 옆에서 벼슬이나 했지만 사실 실학자들의 작품이라는 게 당시에는 그냥 동료들이나 있고 친구들이나 있고 그 정도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박제가의 북학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런 것들이 당대에 그걸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어우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만큼 당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본사, 특히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로마는 특히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사무라이면서 탈번하고 신국가를 구상했고 번에 의지하고 번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시절에 자유로운 영혼처럼 행동했죠. 솔직히 이게 당시에 로마가 살아갈 때는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니죠. 비현실적인 몽상가의 과대망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현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이런 모습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옛날 그 전국시대, 봉건시대의 그 영향이 지방사회 같은데 곳곳에 남아있어. 실제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다 정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하면서 갑자기 어디 풀어질 때는 또 말 못하게 풀어지는, 그러니까 로마의 모습이 더욱더 마음속에 울림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뭐 본인 혼자 적은 글이라고 해도 지방 사무라이 출신으로 당대에는 혁신적으로 외국인 초빙, 개방된 국제교류를 구상했다는 거. 결국 근대화에 의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결국 뭐 원자재 없고 원료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 무역으로 교역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설이긴 하지만 그와 사업을 구상했던 친구들이 뭐 그때 모았던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일본의 한때 최대 그룹이었던 미쓰비시의 기원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최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넘어갑시다. 그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이게 또 뭔가 하여간 현대 일본을 예시하는 인물로서 받아들여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의 삶은 시바료타루가 과장했다기보다는 작가가 주목하고 정말 문학으로 띄울 만한 소재였다, 그 소재에 적합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료마가 역사적 인물인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당시를 분석할 때 그의 활약을 당시에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암살 사건을 이런 인물이 이게 신선조 따위가 죽일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역사적 인물이란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료마가 했던 대화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을 먹으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큰 뜻이 없다. 신분이 낮고 뛰어난 인재들 중에서 의욕이 있는 자가 숱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번에 책 낸 것 중에 냈지만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토클레스부터 21세기인 오늘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류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저는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때보다는 금수저에게 결여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여된 것을 가진 사람들, 내가 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의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그리고 나의 속에서 그 불꽃을 키우는 게 진짜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것만은 인류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요 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나긴 료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3, 4부 하다가 발언할 기회를 놓쳤는데 그 중간에 그 보신 전쟁이라든가 천황파와 이제 막부파의 전쟁 얘기할 때 예시로 들려고 톰 크루즈 나왔던 그 라스트 사무라이를 한번 언급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길게 했으니까 번외편 부록으로 오랜만에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평이나 한번 올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라스트 사무라이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영화가 딱 요 보신 전쟁 요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보여준 것은 뭐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뭐냐, 요거를 지금 우리가 료마를 통해서 막말사를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딱 분위기 살았을 때 한번 던져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되면 다음 편에 라스트 사무라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